지금 이제 4주차이죠. 매물을 찾는 방법, 그리고 영업이 잘 되는 위치는 어디인지를 찾는 방법, 좀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얘기입니다. 자, 이제 4주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합법 매물이란 거는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주택을 합법 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법 에어비앤비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 매물이 오로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예, 그거 아니죠. 예, 시골집들 막 3천만 원, 4천만 원에 나와 있는 집들을 여러분이 매수하셔서 농어촌 민박업 하셔도 돼요. 그것도 합법 매물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을 할 수 있는 빌라, 다가구의 월세 매물만을 합법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단 지역 얘기를 할게요. 지역은 서울 외의 지역에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있지만 전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거의 3분의 2가 서울 지역에 다 몰려져 있고, 그리고 저는 서울 외의 지역을 모르니까 서울 지역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의 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하기 좋은 데는 어딜까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겠죠. 외국인들이 메시지를 물어보거든요. 명동까지 너네 집에서 얼마나 걸려? 너네 집 가깝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외국인들이 선호한 지역은 여기 강북에서 요 가운데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제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증, 지금은 이제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지역을 보면 되죠. 여기 중구죠. 중구가 어디죠? 서울역, 영동, 충무로, 을지로 요쪽 동네가 서울 중구잖아요. 요 중구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종로구도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들이 사실 강북 지역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도 있죠. 이태원도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마포구가 또 빠지면 서운하죠. 마포구가 서울에서 가장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남도 많이 가죠. 강남은 관광지도 있지만 거기는 회사가 많잖아요. 업무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뷰티, 그리고 의료 관광 이런 거를 하기에 좋은 지역이 강남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하기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지도를 보면 요쪽 동네 이렇게 몰려있죠. 그러면 난 성북구인데 성북구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되죠. 서울은요,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면 사실 종로구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먼 거보다 오히려 성북구인데 지하철에서 가까운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지하철역 가까운 데로 자리를 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참고를 넣었는데요. 꼭 아까 얘기했던 그 명동, 동대문, 홍대, 이태원 이런 외국인 선호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가 좋을까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인데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빨강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서울 도심, 여의도, 영등포, 강남 여기 세 군데는 서울에서 가장 회사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회사가 많다는 거는 거기에 출장 오는 사람들도 많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지가 없더라도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숙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노란 동그라미로 된 부분들 있잖아요. 사당, 이수, 봉천, 마포, 신촌 이쪽 지역도 실제로 그 동네 분들 아실 거예요. 가보시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쁜 카페, 또 소품샵, 옷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업 지역이 이렇게 발달하고 지역이 이렇게 있는 곳들이에요. 거기랑 또 아까 지하철 말씀드렸죠.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곳을 잘 정해서 입지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도 지역 거점이에요. 파란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 마곡도 있잖아요. 마곡은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물론 서울 식물원 있고 했습니다만 마곡에도 일자리가 많아서 저는 거기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곡에 출장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묵을 데가 호텔밖에 없어요. 호텔 아니면 에어비앤비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요 그림을 이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 버스가 오는 곳에 자리 잡으면 되게 좋습니다. 미아역, 수유역 이쪽 동네 있잖아요. 거기는 뭐 관광지도 없고 괜찮아요. 왜냐면 공항철도로 서울역에 도착하잖아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4호선 한 번 타고 올라가면 미아 수유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미아 수유역에 이 공항버스가 서요. 그러면 공항철도를 타고 와서 지하철로 올 수도 있고 공항버스를 타고 한 방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근처에 공항버스 정거장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구하기 힘들다고 하도 그러셔서 제가 이것도 하나 자료 갖고 왔습니다.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자료인데요. 여기 수도권 한번 보실래요? 전국에서 수도권이 자가에서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이 제일 적어요. 45.2%의 수도권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니라 새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못 구하는 이유는 외도민 창업을 하겠다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또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45.2%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내 집이 아닌 집에 산다니까요. 또 이것도 있어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 통계가 있는데요. 1인 가구 많은 지역들 이렇게 표시되죠. 이게 일자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림 봉천 이쪽 지역은 2호선을 타면 바로 강남으로 연결되잖아요. 직주 근접을 하고 싶지만 강남은 집값이 비싸니까 2호선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신림 봉천 이쪽에 많이 사는 거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 1인 가구가 지금 서울 전체 37%나 돼요. 1인 가구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원룸 아니면 1.5룸, 투룸이겠죠.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을 하는 사람은 투룸을 제일 많이 구하는데 투룸을 구하는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법 매물을 볼 때는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 업무 처리 지침 여기를 읽어보면 진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게 2021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여기 목차에 보면 정의 및 요건, 등록 업무 처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서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을 인허가 업무를 처리를 해주는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를 업무 매뉴얼로 참고해서 쓰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문체부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대상주택에 나오죠.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돼 있고요. 어떤 분들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생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안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투룸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230제곱미터라는 게 70평이 좀 안 되니까 투룸, 쓰리룸이 70평 근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8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를, 건물을 내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30제곱미터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실제 거주하는 곳, 괄호하고 방을 포함하여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거주를 한다는 사실은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다가구에 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가구 8채를 다 매도민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관문 안에 같이 살아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가구가 8가구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가구만 가능한 것이죠.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 확인하고 근생 빌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실 있고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뭐 일반 우리 주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에 확인해 보면 거기에 근생 괄호하고 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주택이 아니니까 안 된다. 빌라 같이 생겼지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가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를 한 거야. 세입자야. 그러면 소유권자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죠? 집주인이 집을 외국인 관할 도시임박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서를 따로 받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적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복합 용도 건물 내 주택. 이게 무슨 얘기죠?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주택은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여 등록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가주택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다. 여기 또 그리고 주민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가구 8가구예요. 8가구인데 내가 한 개를 하면 어떤 데는 7가구 건물 전체를 받으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데는 같은 층하고 직상, 직하 바로 윗집, 바로 아랫집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요거는 다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요. 그리고 현장 심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봅니다. 언제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을 협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류 접수하자마자 내일 모레 갈 건데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와서 시간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를 실시를 합니다. 최대 14일 이내에 등록 처리 된다 안 된다를 처리하는 게 14일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 것인지 여기 진한 글씨 돼 있잖아요. 내가 2층만 상가주택 2층만 하겠다 그러고 2층, 3층 같이 영업하는지 여부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든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이 4번이 프로 이제 핫한 내용이죠.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니며 이걸 왜 넣는지 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보고서 와,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서 숙박 영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죠. 왜 쟤는 더 큰 건물인데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문제는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거는 재개발에 대한 법률이에요. 재개발에 대한 법률을 갖다가 외국인 관할 도시민법에다 끼워 넣으니까 일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조적조라는 건 벽돌 건물이에요. 벽돌 건물은 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노후 불량, 노후 건축물로 봅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꾸미고 또 심지어 뭐 내진 설계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대수선을 했어도 건축물 대장상에는 처음 이 집이 지어졌던 그 시기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안 돼. 이렇게 반려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튼 화재 예방, 소화기 뭐 이런 거 하라고 그 아랫줄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에 민박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거예요. 호스텔업은 본격적인 숙박시설이거든요. 관광 숙박시설이라서 소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건물이 호스텔업으로 할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은 그냥 감지기 설치하세요. 소화기 놓으세요. 이 정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이거는 민박업이기 때문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내용도 요런 내용도 사실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요 내용도 유튜브로 이미 다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 글씨 요 마을기업 얘기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숙소 있죠. 예, 여기가 도시재생지역 마을기업에 해당되는 거여서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 영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피터팬 카페 아세요? 원래 이 주택임대차 계약은 전대,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거, 그리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됐다고 아예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걸 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거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런 얘기는 집주인한테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끼어 있으면 부동산 사장님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죠. 피터팬 거래 매물들이 집주인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근도 있죠. 부동산 매물이 아니라 직거래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은 집주인하고 직접 컨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만 찾지 마시고 직거래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직거래에 여기 카페에 올라오는 것들은 어떤 주인들이 올릴까요? 수수료를 아끼고 싶거나 아니면 집이 잘 안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다가 올리시겠죠. 얘는 외도민 동의를 안 해줄까?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외도민 동의해주는 게 그냥 계약서에 특약사항 하나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집주인들은 그렇게 안 해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제가 올린 글입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예전에는 계약 기본적으로 2년이었잖아요. 지금은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년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내 집에서 4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사용하고 상가를 상가로 사용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집주인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집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주인 입장에서 좋은 세입자는 월세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내는 거고 집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이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집 깨끗하게 사실 분 좀 알아서 좀 걸러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이상한 세입자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차원에서 중개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인지 뭐 자매가 같이 산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거든요. 내가 문 따고 들어가서 집주인이 확인할 순 없잖아요. 근데 대략 뭐 직장인인데 뭐 동생은 학생이라고 그러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어. 누가 이 집에서 사는지, 몇 명이 들락거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연히 집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입자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뭐 서류 내놓고서 사인하라고 그러면 우리 일단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동의해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보통의 집주인분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죠. 근데 저는 구체적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쉐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건이 있었어요.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집주인이 전대 동의를 해준 거죠. 빌린 집을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를 동의를 해줬는데 쉐어하우스 사장이 보증금을 들고 날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그 집에는 지금 쉐어하우스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집주인한테는 월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집주인 월세 입금하면 안 되겠지.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월세는 안 들어와. 내 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걔네들은 나가지도 않아. 내가 내보낼 수도 없어. 이런 이제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 막연한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감수 안 할래. 네, 네, 그럴 수 있죠.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블로그에 되게 여러 차례 다뤘거든요. 가장 오래전에 올린 글은 부동산 사장님, 실장님,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꿀팁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신 요 내용은 일단 부동산에 자꾸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고 커피라도 사들고 가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해지면 부동산 사장님은 지역 전문가죠. 그 동네의 사정을 뻔히 알아요. 저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받았어.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쓴 집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라는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해요? 이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문전박대 당한 사람 말고 조금이라고 당신한테 호의를 보이는 사람한테 한 번만 가지 말고 여러 번 찾아가라 라는 이런 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 집주인을 직접 대면해라. 부동산 끼지 말고 이거는 쉐어하우스 8개 운영하신 사장님이 자기 팁을 알려주는데 거기도 있어요. 제가 아까 카페 말씀드렸죠. 예, 피터팬 카페처럼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야 내가 설득을 하잖아요. 자신 있게 말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칼라 출력해가지고요. 출력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인테리어 강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집을 이렇게 내 돈 들여서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고쳐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집주인한테 그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말로만 이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과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저의 그 게스트하우스 선생님, 저보다 1년 먼저 2013년에 창업한 타이거하우스 사장님,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고쳐준다고 하고 계약을 합니다. 보일러, 변기, 또 심지어 옥상 방수까지. 이분은 어떤 집주인이든 모시고 싶은 특급 세입자예요. 네, 그런 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소개시켜줘요. 네, 이분이 운영하시던 그 보강동 다가구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이거는 당신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가구 전체를 되게 말도 안 되는 싼 금액에 렌트를 해서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아까 돈을 들이는 것도 방법인데 다 고치겠다고 하셔야 돼요. 거래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집주인한테 뭘 주셨냐고. 아까 집주인 입장 말씀드렸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해. 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 사인했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다 감수하고서 오케이를 해줘요. 근데 그 대가로 당신은 도대체 뭘 드렸냐고. 그러면 그 대답을 안 해. 세입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2 플러스 2 해가지고 난 4년도 보장받고 싶고 5% 이상 월세도 올리면 안 되고 소소한 거는 뭐 내가 고치겠지만 큰 거 보일러가 뭐 고장났다 이런 거는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고 그런 세입자의 권리는 전부 다 찾아 먹고 싶으면서 집주인 보고만 무조건 너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때문에 중개사들도 그런 중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